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토마스 만의 소설 파우스트 박사입니다. 이 책은 겉으로 보기엔 한 천재 작곡가의 일생을 따라가는 전기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그냥 한 예술가의 연대기가 아니에요. 이건 천재성과 광기, 예술과 악마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슬아슬한 거래에 대한 기록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한 개인의 영혼이 무너지는 과정이 어떻게 20세기 초 독일이라는 한 국가 전체의 정신적 파국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지, 그걸 탐구하는 정말 거대한 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비극이 시작되는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목소리, 이 고백이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화자인 세레누스 차이트블롬의 목소리입니다. 이 문장 하나에 사실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엄청난 긴장감이 담겨 있어요. 평생을 이성적이고 조화롭고 인간적인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온 한 남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지금부터 자신의 본성과는 너무나도 다른,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사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어떤 악마적인 삶을 기록해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깊은 내적 갈등, 이 고뇌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아주 위태롭게 시작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한 친구의 고뇌에 찬 고백에서 출발해서 수수께끼 같은 한 소년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한 중세 도시를 함께 거닐다가 경이로운 소리의 세계에 압도당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술의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아주 충격적인 강연에 다다르게 될 거예요. 자,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시죠. 그럼 제일 먼저 이 놀랍고도 끔찍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남자, 그 사람부터 만나봐야겠죠?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기록을 남겨야만 했을까요? 그의 이름은 세레누스 차이트블롬, 고전어 교사이자 박사 학위까지 가진 학자고요. 인간의 이성과 선한 의지를 믿는 말 그대로 인문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 아드리안 레보퀸의 평생 유일한 친구였죠. 그는 어떻게든 객관적인 관찰자가 되려고 무척 애를 쓰지만 그의 모든 문장에는 친구를 향한 깊은 애정과 연민, 그리고 친구가 내린 선택에 대한 그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습니다. 차이트블롬의 스스로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 온화한 기질, 조화롭고 이성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특히 그가 연주하는 악기, 비올라 다모레는 그의 성격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사랑의 비올라라는 뜻을 가진 이 옛날 악기는 화려하고 격정적인 요즘 바이올린과는 달리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면서 어딘가 슬픔을 머금은 소리를 내거든요. 과거의 질서와 조화를 사랑하는 남자, 바로 그런 그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질서의 파괴, 조화의 붕괴, 그리고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어 버린 한 인간의 삶입니다. 이 엄청난 모순이 그의 이야기를 훨씬 더 비극적이고 흥미롭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성적인 차이트블럼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 비극적인 천재 아드리안 레버퀸에게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은 그 시작점에 씨앗을 품고 있는 법이니까요. 아드리안이 자란 레버퀸 가문의 농장은요, 뭐랄까, 비이성적인 사색을 위한 거대한 실험실 같은 곳이었어요. 그 중심에는 그의 아버지 요나탄 레버퀸이 있었죠. 이 사람은 자연을 과학자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연금술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자연은 분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비밀스러운 언어로 계속해서 말을 거는 신비로운 존재였던 거죠. 여기 나오는 그의 관심사들을 보면 정말 기묘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물방울이 얼어서 만들어진 얼음꽃이 예쁘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형태에서 자연의 비밀 문자를 읽으려고 했고요. 전혀 다른 원소들이 서로 바뀔 수 있다는 연금술적인 생각에 깊이 빠져들기도 했죠. 그에게 과학 실험이란 건 자연의 비밀을 유혹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의 마법에 가까운 행위였던 겁니다. 어린 아드리안은 바로 이런 공기를 마시면서 자란 거예요. 이성과 비이성, 과학과 마법의 경계가 아주 흐릿한 세계. 이것이 바로 그의 정신을 형성한 원초적인 토양이었습니다. 아드리안의 비범함, 그리고 동시에 그의 비극적인 고립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돌림노래를 부르는 장면인데요. 한 아이가 노래를 시작하면 다른 아이가 조금 늦게 똑같은 멜로디를 따라 부르면서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죠. 마치 목소리들이 서로 꼬리잡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모방 대위법이라는 상당히 고도의 음악 기법인데 아이들은 당연히 그런 건 모르죠. 그냥 다 함께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 순수한 기쁨을 즐길 뿐이에요. 하지만 아드리안은 달랐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아드리안이 짧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근데 그게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차이트블롬은 그 소리를 비밀을 아는 자의 냉소가 담긴 차갑고 심지어 경멸적인 소리였다고 회상합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다른 아이들이 순수하게 음악을 체험하는 동안 아드리아는 그 현상의 구조와 원리를 이미 분석해버린 겁니다. 이건 순수함을 넘어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아주 차가운 지성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차가운 지성이 훗날 그를 인간적인 감정의 온기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비극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섬뜩한 복선이기도 했습니다. 농장의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싹튼 아드리안의 정신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가 이사간 도시 카이저스 아쉐른. 이곳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인물처럼 소설 전체에 군림합니다. 카이저스 아쉐르는 현대라는 시간의 흐름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도시입니다. 모든 것이 과거에 속해 있고 마치 중세시대의 유령들이 여전히 거리를 배회하는 듯한 인상을 주죠. 이곳에서는 과거가 그냥 죽은 역사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현재인 겁니다. 눈크 스탄스, 영원한 현재. 원래 신학자들이 신의 시간을 묘사할 때 썼던 라틴어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도시의 이마에 새겨져 있는 것 같다는 이 묘사는 정말 강력하죠. 이 도시는 진보와 변화라는 근대의 가치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전통과 영적인 가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공간이죠. 파우스트의 전설이 태어난 중세 독일의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한 바로 이 도시에서 아드리안의 영혼은 근대적인 이성이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에 이끌리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멈춘 도시의 카이저스 아쉐른에서 아드리안의 운명을 결정지을 또 다른 세계의 문이 열립니다. 바로 그의 삼촌 니콜라우스가 운영하는 악기점의 창고입니다. 그곳은 그냥 물건 쌓아놓는 창고가 아니었어요. 차이트블럼의 묘사처럼 그곳은 소리의 잠재력으로 가득 찬 그야말로 사람을 홀리는 마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백 개의 악기들이 내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거대한 교향곡처럼 포효하는 곳. 아드리안에게 이곳은 하나의 우주였던 거죠. 그 우주를 구성하는 존재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마치 미라의 관처럼 생긴 케이스에 고이 잠들어 있는 바이올린들, 위험 있는 저음으로 마치 신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거대한 비올로네, 그리고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목건 악기들이 있었습니다. 익살꾼 같은 바순, 시골 소녀 같은 오보에 비극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잉글리시 호른까지. 이건 그냥 사물이 아니라 저마다의 목소리와 성격을 가진 배우들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악기들의 군단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낮은 음역에서는 유령의 속삭임 같다가 높은 음역에서는 별처럼 반짝이는 클라리넷도 있고요. 천상의 종소리를 내는 첼레스타, 그리고 이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서 바을 시대의 소리를 그대로 간직한 오보의 다모레 같은 희귀한 보물들까지 있었죠. 유럽 전역의 음악가들이 찾는 이 창고는 아드리안에게 무한한 소리의 가능성을 탐험할 수 있는 경이로운 놀이터였고 동시에 그의 영혼을 사로잡을 거대한 유혹의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아드리안의 삶에 운명처럼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벤델 크레치마르. 말을 더듬는 오르가니스트이자 음악 이론가인 그는 아드리안의 창의적이고 지적인 여정에 그야말로 거대한 불을 지를 인물입니다. 크레치마르가 연 강연을 주제는 베토벤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 작품 111번이었습니다. 그 강연의 주인공은 바로 이 악장의 주제인 아리에타였죠. 여기 설명처럼 크레치마르는 이 단순하고 평화로운 멜로디를 곧 엄청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하나의 인물처럼 소개합니다. 이 순진한 영혼이 과연 어떤 모험을 겪게 될까요? 크레치마르는 음악을 분석하지 않아요. 음악에 생명을 불어넣죠. 그는 주제의 시작을 알리는 단 3개의 음표에 하늘은 파래, 사랑의 고통, 안녕이 같은 시적인 가사를 붙여서 직접 노래를 부릅니다. 추상적인 음표가 인간의 감정과 직접 연결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이러면 음악은 더 이상 그냥 아름다운 소리의 조합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내지르는 외침 그 자체가 됩니다. 크레치마르의 강연은 아직 격렬한 퍼포먼스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소리치고 노래하고 피아노를 거의 부술 듯이 연주하면서 베토벤이 어떻게 형식이라는 과목을 부수기 시작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트릴의 연속, 피오리투라와 카덴차, 관습이 버려지는 소리가 들리는가? 이렇게 외치면서요. 그의 외침 속에서 청중들은 음악에 겪는 격렬한 해방과 파괴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강연의 가장 핵심적인 명제를 외칩니다.
예술이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면 스스로의 인위적인 형식, 그러니까 나 예술이요 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외양을 벗어던지고 날 것 그대로의 무언가가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척하는 껍데기를 벗고 고통과 혼돈 그 자체의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가 외친 딤다다다는 바로 이 원초적인 운명의 북소리를 흉내낸 소리였습니다. 모든 파괴와 혼돈이 지나간 후 음악의 끝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래의 아리에타 주제에 단 하나의 C샵이 추가되거든요. 크레치마르는 이 작은 변화를 머리카락과 뺨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사랑하며 어루만지는 손길에 비유합니다. 이 단 하나의 음이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축복하고 압도적인 인간성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는 거죠. 바로 이 순간 음악은 신은 우리 안에서 위대했다고 말하며 인간의 고통을 통해 신적인 경지에 도달합니다. 예술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신적인 경지에 도달하려면 기존의 모든 질서와 형식을 파괴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 위대한 구원이 있다. 이 급진적인 생각, 이 위험한 깨달음이 천재소년 아드리안의 영혼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위대한 예술을 창조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그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떤 금단의 경계를 넘게 될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이야기의 첫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마스만의 소설이죠. 파우스트 박사. 이 책은 20세기 독일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무대 삼아서요. 아드리안 레버퀸이라는 천재 작곡가의 삶을 따라가는 아주 장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친구인 제레누스 차이트블롬이 서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예술적 성취, 그 하나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기는 말하자면 현대판 파우스트의 고뇌와 파멸을 그리고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작곡가 아드리안 레버퀸의 세계가 어떤 음악적 계시를 통해 뿌리부터 흔들리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드리안이 그의 음악 스승 벤델 크레치마르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건 단순한 레슨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음악이 가진 그 신성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위험한 힘, 그 세계로 들어가는 일종의 입문의식 같았다고 할까요? 크레치마르의 강연은 아드리안의 운명을 결정짓는 첫 번째 계시가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크레치마르가 가르치는 방식의 핵심이죠. 그는 말을 좀 더듬거든요. 그런데 그 더듬는 말 속에 엄청난 열정이 담겨 있어요. 마치 설교처럼. 위대한 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자기 자신의 틀을 깨고 넘어가는지를 그냥 온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의 말이 곧 음악이 되어서 듣는 사람을 완전히 압도해버리죠. 자, 여기서 크레치마르가 어떤 곡을 선택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가 고른 건 바로 베토벤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 작품 111번이에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악장인 아리에타를 통해서 음악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경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아리에타 주제, 겉보기엔 굉장히 단순한 멜로디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여정을 운명처럼 타고난 그런 멜로디에 집중하는 거죠. 크레치마르는 이 모티프를 마치 목가적인 순수함의 씨앗처럼 소개합니다. 들어보면 푸른 하늘이나 잘 있거라 같은 정말 단순하고 아름다운 구절이 떠오르는 멜로디거든요. 근데 이 멜로디는 자기가 앞으로 어떤 시련을 겪게 될지, 작곡가 베토벤이 자신을 위해 뭘 준비했는지 전혀 모르는 아주 순진무구한 상태로 우리 앞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평화 정말 잠깐입니다. 크레치마르는 음악 위로 막 딤다다 하고 소리치면서 베토벤이 이 온화하기 짝이 없는 멜로디를 어떻게 저주와 축복, 어둠과 초월적인 빛의 세계로 동시에 밀어 넣어버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순수한 멜로디가 이제 거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냥 내던져지는 거죠. 그는 여기서 작동하는 거의 음악적 연금술에 가까운 기법들을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음들이 끝없이 떨리는 트릴, 화려하게 꾸며주는 피오리투라와 카덴차, 그리고 원래의 멜로디를 거의 집어삼킬 듯한 묵직한 화음들. 이걸 통해서 음악의 구조 자체가 어떻게 뒤틀리고 확장되는지를 설명해요. 특히 낮은 음과 높은 음이 아주 극단적으로 멀어지면서 그 사이에 텅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이 거의 견딜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책에서는 이걸 창백한 장엄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가엾은 주제가 정말 아찔하게 벌어진 심연 위에서 혼자 외롭게 떠다닙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음악이 자기가 벌인 일에 스스로 놀란 것처럼 모든 게 무로 확 수축해버리는
그런 섬뜩한 순간이 찾아오죠. 이 모든 분노와 광기, 사치스러울 정도의 변주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주제는 단 하나의 딱 C샵음 하나가 추가되면서 완전히 변모합니다. 크레치마르는 이 C샵음을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큰 위로를 주면서 또 가장 애절하게 용서하는 행위라고 묘사해요. 푸른 하늘이 오, 그대 푸른 하늘이 되고 잘 있거라가 영원히 잘 있거라가 되는 그런 순간인 거죠. 아드리안한테는 이게 그냥 음악 수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술이 신학적인 탐구가 될 수 있구나. 자기가 학교에서 배우는 신학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어떤 절대적인 경지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계시를 받은 겁니다. 음악을 통해서 신과 악마, 구원과 파멸의 경계를 탐험할 수 있다는 걸 바로 이 순간 깨닫게 된 거죠. 크레치마르가 아드리안에게 음악을 통한 어떤 영적인 길을 보여주는 동안에 그의 대학 생활은 또 다른 세상으로 그를 이끕니다. 당시 독일이라는 나라 전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고심하던 그 거대한 이념적인 질문들 속으로 말이죠. 튜링겐 숲을 하이킹하면서 벌어지는 이 토론들은요, 당시 독일 사회 전체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더 큰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은 무대 같은 거였어요. 이 친구들은 그냥 학생들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적인 방향을 두고 정말 치열하게 고뇌하던 젊은 지식인들이었던 거죠. 이 논쟁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 선택지로 요약됩니다. 신에 대한 믿음, 이 신앙을 현실 세계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할 것인가. 하나는 사회주의라는 국제적인 대의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라는 부족주의적인 대의입니다. 신에 대한 순종을 사회 정의를 통해 실현할 것이냐, 아니면 민족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통해 증명할 것이냐, 이 기로에 놓인 거죠. 이건 훗날 독일이 마주하게 될 끔찍한 선택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인 도이칠리는 강력한 미숙함이라는 개념을 내세웁니다. 그는 독일의 정체성을 마치 과거 종교개혁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완전히 뜯어고칠 운명을 가진 힘으로 보는 거예요. 미숙함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낡은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친구들이 이렇게 각자 편을 나눠서 열변을 토하는 동안 아드리안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세속적인 이념 싸움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훨씬 더 개인적이고 절대적인 형태의 헌신, 즉 크레치마르가 보여줬던 예술을 통한 절대자와의 만남을 혼자 조용히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드리안은 신학을 그만두고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 라이프치히로 떠납니다. 이게 바로 그의 운명을 향한 첫 번째 구체적인 발걸음이었죠. 그는 친구에게 보낸 아주 상세한 편지에서 이 운명적인 여정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아드리안은 라이프치히라는 도시를 학문적인 존경심과 본능적인 혐오감이 뒤섞인 시선으로 묘사해요. 음악의 중심지라는 위대한 이름과 함께 그 밑바닥에 흐르는 저속하고 원초적인 에너지를 동시에 느끼는 거죠. 이 이중성이야말로 아드리안이 앞으로 마주할 운명의 본질을 암시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모든 건 도시를 좀 구경하려고 현지 안내인을 고용하는 아주 평범한 결정에서 시작됐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단계들을 한번 보세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를 정해진 운명의 장소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안내인의 이 순진해 보이는 질문, 그리고 뒤이은 교활한 윙크, 이 사소한 몸짓이 모든 걸 바꿔놓는 전환점이에요. 이 윙크는 아드리안을 평범한 식당이 아니라 그의 파멸이 시작되는 문턱으로 이끌게 되죠. 물론 그는 이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지만 운명은 이미 그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정의 끝은 사창가였습니다. 지금까지 악마적인 것에 대해 지적으로만 탐구하고 희롱해왔다면 이제는 그게 끔찍하고 육체적인 현실이 되어서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자신이 음란한 집에 이끌려 왔다는 걸 깨달은 아드리안의 첫 번째 본능, 그게 뭘까요? 그는 구석에 놓인 익숙한 친구, 바로 뚜껑이 열려있는 피아노로 향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예술, 즉 음악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이 욕망의 지옥구덩이 같은 곳에서도 그의 마음은 오직 음악에 쏠려 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은둔자의 기도에나 나올 법한 그런 화음 진행을 연주해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 아주 기이하게 공존하는 순간이죠.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신성함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와서 그의 뺨을 어루만집니다. 바로 이 단순한 접촉,
이게 바로 그가 오랫동안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계약의 육체적인 완성이 됩니다. 영적인 거래가 살과 살의 접촉을 통해 봉인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악마적인 영감과 치명적인 질병이 동시에 그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드리안은 그곳을 황급히 빠져나오지만 마지막에 반짝이는 노쇠 난간을 의식적으로 만지지 않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건 순수함과 안전의 세계로부터 의식적으로 떠나겠다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선언과도 같아요. 그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스스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약속된 운명이었습니다. 아드리안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뮤즈를 마침내 발견했고 그 대가는 앞으로 그가 만들어낼 음악 속에서 아주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예술을 위해 영혼을 판 이 끔찍한 거래의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4해 동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눈부신 천재성을 보장받는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넘긴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아드리안 레버킨이죠. 이제 그에게는 이 끔찍하고도 위대한 선물이, 이 저주받은 재능이 온전히 꽃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 오직 자신의 예술과 악마와의 계약만이 존재하는 그런 공간 말이에요. 토마스만의 소설 파우스트 박사는 바로 이 천재의 삶을 통해 예술과 파멸, 그리고 한 시대의 정신이 어떻게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아주 깊숙이 파고드는 작품입니다. 아드리안이 마침내 찾아낸 곳은 바로 파이페링이라는 외딴 농장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시골의 낡은 농가 같지만 이곳은 한때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치 시간의 흐름 자체가 멈춰버린 듯한,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그런 고요함이 감돌았죠. 그곳의 공기 속에는 수세기 동안 쌓여온 인간의 슬픔, 고뇌,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은 마치 그 땅의 오랜 역사를 온몸으로 지탱하고 서 있는 듯한 위풍당당한 풍채에 엘제 슈와이게슈틀 부인이 지키고 있었죠. 겉보기에는 정말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었지만 그곳은 결코 목가적인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온갖 비밀들,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묵묵히 품어내는데 아주 익숙해 보이는 그런 묘한 기운을 풍기는 장소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슈바이게슈틀 부인은 아드리안이 앞으로 쓰게 될 방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드리안 이전에 그 방에 머물렀던 사람은 사회의 눈을 피해서 비밀리에 아이를 낳기 위해 보내진 불행한 젊은 여인이었다고 해요. 사회적 파멸에 낙인이 찍히고 깊은 수치심에 시달렸을 그 여인의 이야기는 마치 앞으로 아드리안이 겪게 될 지독한 고립과 고통의 전조처럼 집의 벽 곳곳에 음울한 얼룩처럼 스며들어 있는 듯했습니다. 아드리안은 바로 이 새로운 환경에 자신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인 아치형의 응접실, 날개는 있지만 머리는 없는 니케 석고상, 그리고 짙은 갈색의 낡은 피아노. 이 모든 것이 그의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듯했죠. 특히 수도원장 서재라고 불리는 그 방은 앞으로 그의 창작 공간이 될 곳이었습니다. 이 집은 외부 세계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견고한 성소인 동시에 그의 영혼을 완벽하게 가두는 감옥과도 같았어요. 그가 이제부터 수행해야 할 지독하게 고독한 창작 활동에 이보다 더 완벽한 장소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수도원장 서재의 깊고 무거운 정적 속에서 아드리안은 자신의 새로운 음악을 위한 지적인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랄까, 인간적인 영감이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폭발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직 악마와의 계약이 낳은 차가운 논리 그 자체에서 태어난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었죠. 그는 자신의 새로운 음악 이론을 엄격 작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엄격한 규칙이죠. 이건 음악의 역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때로는 야생적으로 자라나고 때로는 계획 없이 뻗어나가던 그 성장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아주 급진적인 시도였습니다. 모든 음표 하나하나가 치밀한 계산 아래 완벽하게 통제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음악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었죠.
자, 여기 이 표를 좀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전통음악과 아드리안이 만들어낸 엄격 작법이 어떻게 다른지 딱 보여주거든요. 왼쪽을 보면 전통음악에서는 멜로디나 화성 같은 것들이 뭐랄까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자유롭게 흘러가요. 때로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런데 아드리안의 세계에서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자유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모든 음표 하나하나가 전체를 지배하는 거대한 조직 원리에 철저히 종속되어야만 했어요.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저로서는 이 완벽하고 차가운 시스템을 보면서 감탄하기보다는 아주 깊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이성적인 질서의 위대한 승리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이성을 어둡고 비인간적인 마법의 영역으로 질질 끌고 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의 천재성이 밝은 빛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고 차가운 어둠 속으로 그 자신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아드리안 자신도 이 섬뜩한 융합을 아무렇지도 않게 인정하더군요. 그는 자신의 음악 체계가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이성적 계몽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별자리나 숫자처럼 이미 우주에 정해져 있는 질서, 그런 신비주의적인 믿음과 맞닿아했다고 말했죠. 마치 예술가가 새롭게 무언가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차갑고 비정한 우주의 패턴을 그저 발견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자유로운 창조성을 포기하는 대가로 악마가 설계한 완벽한 질서를 엿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파이패딩의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이론적 토대를 견고하게 다진 아드리안은 이따금씩 뮌헨의 지성사회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사람들과 따뜻한 교류를 나누기 위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고립된 천재성이라는 아찔한 산 정상에서 아래에서 아웅다웅하는 인간 사회를 냉정하게 관찰하기 위한 것에 가까웠죠. 그가 드나들던 곳들은 그야말로 1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극심한 혼란에 빠진 독일 지성계의 용광로와도 같았습니다. 전통을 숭상하는 보수적인 귀족부터 문명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학자까지 온갖 종류의 인물들이 들끓었죠. 아드리안은 이 복잡하고 불안정한 인간 군상 속을 마치 유령처럼 떠다니며 그들의 격렬한 논쟁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 살롱들은 단순히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사교 모임이 아니었어요. 문화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독일 정신의 본질이란 대체 무엇인가를 두고 격렬한 사상들이 맞부대치는 전쟁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오가는 대화들은 곧 닥쳐올 시대의 끔찍한 파국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주곡처럼 들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기괴한 목소리는 제야학자인 브라이자허 박사의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섬뜩하기까지 한 주장이었죠. 그는 진정한 종교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이나 윤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신적인 힘을 강제로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아주 위험천만한 마법적 기술에 가깝다고 역설했죠. 브라이자와에게 죄와 같은 현대적인 도덕 개념은 본래 우주적인 힘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기술적 실수를 나약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기도는 어떻고요? 그건 과거에 신을 강제하고 복종시켰던 강력한 마법적 주문에 희미하고 볼품없는 잔재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그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정말이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과연 잊혀진 고대 전통을 지키려는 보수주의의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인간성을 경멸하고 오직 힘만을 숭배하는 끔찍하고 새로운 야만주의의 지적 토대를 다지는 작업일까요? 그리고 저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반문명적인 생각들이 아드리안이 추구하는 저 차갑고 비인간적인 예술 세계와 기묘하게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요. 아드리안의 정신이 이처럼 새로운 음악의 세계를 구축하고 낡은 세계의 지적 붕괴를 관찰하는 동안 그가 악마와의 계약으로 치러야 할 진짜 대가는 점점 더 섬뜩할 정도로 명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따뜻한 마음으로부터의 완전한 소외,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그에게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가운 기운, 뭐랄까 일종의 한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가까운 친구인 저조차도 결코 뚫고 들어갈 수 없는 투명하지만 견고한 얼음 장벽과도 같았죠. 이 사실이 가장 아프고 명백하게 드러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당대 최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였던 타냐 오를란다의 반주를 맡아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한 부분을 연주했을 때였죠. 그녀의 노래는 그야말로 인간 감정의 절정 그 자체였어요. 압도적인 자연의 힘과도 같았죠. 그 위험 있는 영혼의 절규 앞에서 저는 저도 모르게 차오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드리안의 미소는 달랐습니다. 그 역시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에는 어떤 감동도 공감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마치 과학자가 실험 대상의 반응을 흥미롭게 관찰하듯 저의 감정적 동요를 아주 멀리서 알아차리는 냉정하고 초연한 관찰자의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그의 손끝을 통해 완벽하게 흘러나왔지만 단 한순간도 그의 마음을 건드리지는 못했다는 것을요. 그의 천재성은 흠결 하나 없이 완벽하고 수학적으로 순수했지만 바로 그 완벽함 때문에 인간적인 교감의 따스함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악마와의 계약은 그에게 예술이라는 무한한 왕국을 선물했지만 그 대가로 인류라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은 영원히 잠가버린 셈이죠. 그는 이제 오직 자기 자신만이 존재하는 왕국의 외로운 왕이었습니다. 이 차갑고 절대적인 고립이야말로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훨씬 더 거대한 고통과 파국적인 결과들의 시작에 불과했죠. 그가 스스로 선택한 이 고독의 길,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천재성은 과연 세상을 구원하게 될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멸로 이끌게 될까요? 자, 아드리안 레버긴의 이야기, 그 절정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그의 천재성에 대한 사색이 이제는 정말 무시무시하고도 문자 그대로의 제안과 마주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탈리아의 조용한 새방, 아드리안은 끝없는 편두통과 열병에 시달리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한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이게 과연 열병이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아니면 정말 실제하는 악몽일까요? 확실한 건 단 하나. 그 방문객의 제안은 섬뜩할 정도로 분명했다는 겁니다. 아드리안 앞에 나타난 이 존재는요, 그냥 뿔 달린 악마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삶 자체를 비추는 거울 같죠? 포주가 돼서 그의 과거를 조롱했다가 음악 비평가나 강사가 돼서는 그의 지성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들, 이 모든 변신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본질이 있었어요. 바로 냉기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지성과 악의 결합. 아드리안은 당연히 공포에 질리지만 동시에 이 차가운 지성에 맞서서 필사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악마의 논리는 이게 또 아주 교묘해요. 이 만남이 무슨 갑작스러운 유혹이 아니라는 거죠. 악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그 예술적인 야망,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예술의 한계를 어떻게든 돌파하려는 그 열망 자체가 이미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거다라고요. 결국 그의 예술 자체가 이미 악마적인 것, 마법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계약 조건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약속은 이렇습니다. 24년 동안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천재적인 창조의 시간을 주겠다. 그 대가는요, 바로 사랑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연애하지 마,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형태의 인간적인 온기도 그의 삶에서 절대 허락되지 않는다는 정말 끔찍하고도 절대적인 조건인 거죠. 기억나시죠? 악마의 본질이었던 그 냉기, 이제 그게 바로 아드리안 자신의 운명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악마가 묘사하는 지옥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불타는 구덩이, 그런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차갑고 더 철학적이에요. 그곳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소멸하는 절대적인 부정의 심연입니다. 자비도, 은총도, 심지어 항해하는 말조차 의미를 잃어버리는 곳이죠. 지하, 소리 없음, 망각, 이런 단어들이 바로 그 완전한 단절과 고립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통도 단순히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아주 논리적으로 조롱하는 그런 지적인 고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문객은 말합니다.
이 계약이 무슨 주문을 외워서 새로 맺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그냥 오래전에 시작된 과정의 확인일 뿐이라는 거죠. 그 시작점, 그게 바로 매춘부 헤체라, 에스메랄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녀에게서 얻은 그 육체적인 병이 그의 악마적 영감의 시초와 그대로 연결되는 순간인 거예요. 계약은 이미 그때 체결된 거나 다름없어. 이런 소름 끼치는 선언인 셈이죠. 계약 이후 아드리안의 창조적인 에너지는 정말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에너지는요, 비인간적일 정도로 아주 엄격하고 찬란한 작곡 체계, 그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아드리안은 엄격 작법이라는 정말 혁명적인 음악 이론을 만들어내요. 이건 사실 현실의 작곡가 아놀드 쉔베르크가 창시한 12음 기법을 문학적으로 가져온 건데요. 아주 완전한 통제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단 하나의 단어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모든 단어가 시 전체의 의미에 완벽하게 복무해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터져나오는 즉흥적인 예술이 아니라 차갑고 냉정한 수학적 계산에 가까운 거죠. 여기서 아드리안 개인의 영혼의 파멸이 20세기 초반 현대 예술이 겪었던 위기, 즉 낡은 형식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걸 만들 수 없다는 그 절망과 깊이 연결됩니다. 아드리안에게 이 시스템은 그냥 음악 이론 그 이상이었어요. 그건 혼돈에 대한 질서의 승리였죠. 그는 음악의 역사가 주관적인 감정과 객관적인 형식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엄격 작법이야말로 이 모든 모순을 해결할 유일한 길, 즉 이성과 마법이 만나는 완벽한 질서라고 믿었던 거죠. 그의 예술은 분명 악마와의 계약으로 얻은 거지만 동시에 낭만주의 이후 예술이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던 그 시대의 고민에 대한 필사적인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리안에게 그의 예술적 방법론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현대 예술가가 마주한 가장 중심적인 문제, 진부하고 고갈된 전통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담이었어요.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 그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동력이었던 거죠. 자, 이제 사랑 금지라는 그 추상적인 계약 조항이 아주 처참하고도 구체적인 인간의 비극으로 현실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드리안은 정말 기이하고 어떻게 보면 자멸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는 그 중요한 임무를 다른 남자, 그것도 자기 친구에게 맡기는 거죠. 그는 이걸 친구의 희생이라고 포장하지만 글쎄요, 어쩌면 이건 사랑이라는 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저주받은 자의 필연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결정 하나가 결국 끔찍한 배신과 비극의 무대를 열어버립니다. 결국 친구 루돌프가 마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녀도 그걸 받아들이죠. 아드리안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그는 자신의 이 순진함을 새동지를 발견하고 깊어서 친구에게 보여줬더니 그 친구가 훔쳐가버린 이야기에 비유하죠. 정말 단순하고 고통스러운 비유예요. 하지만 과연 그는 정말로 순진하기만 했던 걸까요? 이 소설의 화자인 차이트 블롬은 계속해서 의심에 시달립니다. 어쩌면 아드리안은 이 결과를 처음부터 예견했던 게 아닐까,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엮어서 자신의 고독한 운명을 스스로 확정지으려 했던 게 아닐까 하는 끔찍한 의심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아드리안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아드리안의 그 행동이 낳은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치 독처럼 퍼져나갑니다. 수년이 흐른 뒤 이 뒤엉킨 관계는 결국 그의 옛 친구 루돌프가 질투에 눈이 먼 다른 여자에게 총에 맞아 죽는 아주 공개적이고 폭력적인 파국으로 이어지게 되죠. 사랑이 금지된 곳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 하나가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끌고 만 겁니다. 이렇게 깊은 창작의 고통과 고립 속에서 살아가던 아드리안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존재가 나타납니다. 순수한 무고함과 은총의 화신, 그의 계약이 더럽히지 않은 세계를 언뜻 보여주는 존재가 그의 삶에 들어오게 되죠. 네포모크, 별명은 에코, 아드리안의 어린 조카가 잠시 그와 함께 지내게 된 겁니다. 이 아이는요, 그냥 귀여운 아이가 아니라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존재, 천사처럼 묘사돼요. 그의 모든 몸짓과 말에는 이 세상 것 같지 않는 매력과 다정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이름처럼 천상의 메아리 같은 아이였죠. 에코는 낯설고 오래된 기도문들을 아주 심오하고 진지하게 외우곤 했는데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을 모두 감동시켰습니다.
어린아이의 노랫말 같은 그 운율 속에는 놀랍도록 복잡한 신학이 담겨 있었죠. 특히 이 구절, 타인의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영혼까지 구원한다는 내용은 아드리안의 지적인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아드리안과 이 아이의 관계는 그래서 아주 복잡합니다. 그는 이 은총의 상징에 너무나 깊이 끌리면서도 동시에 마치 오염될까봐 혹은 계약 조건을 어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도 해요. 그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은 사랑, 그 가장 순수한 형태가 바로 눈앞에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작스럽고 끔찍한 병에 걸립니다. 뇌척수막염이라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병은 그 작은 몸을 끔찍한 경련으로 뒤틀었고 결국 빠르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아이를 데려갑니다. 순수함의 상징이었던 이 아이는 이제 악마의 계약서에 찍힌 가장 잔인한 도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드리안이 감히 사랑했던 존재가 그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난 거죠. 이 천사 같던 아이, 은총의 화신이었던 에코의 죽음은 아드리안의 마지막이자 궁극적인 걸작을 탄생시키는 가장 끔찍한 촉매제가 됩니다. 아드리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것은 철회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철회하겠다. 베토벤의 제9번 교향곡을. 그의 예술적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서양 고전음악의 가장 낙관적인 정점, 환희의 송가를 철회하고 그 자리에 정반대의 것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인류의 희망을 노래한 예술을 부정하고 거대한 비탄의 예술을 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그의 마지막 작품 파우스트 박사의 비탄입니다. 이 작품은 그의 계약의 완수 그 자체예요. 가장 깊은 슬픔에서 태어난 그야말로 괴물 같은 천재성의 창조물이죠.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된 그의 엄격 작법을 통해서 희망과 기쁨을 아주 체계적으로 부정합니다. 음악 전체가 거대한 비탄이라는 주제에 완벽하게 복무해서 단 하나의 자유로운 음도 허락하지 않아요. 이것은 예술의 위대한 승리인 동시에 한 영혼의 완전한 패배를 소리로 빚어낸 것입니다. 아드리안의 여정은 결국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가장 위대한 예술은 가장 깊은 고통을 통해서만 가능한 걸까요? 영혼의 파멸을 대가로만 주어지는 선물인 걸까요? 그의 음악은 인류의 위대한 걸작으로 남았지만 그 악보의 모든 음표는 그의 개인적인 지옥에서 터져나온 비명으로 쓰여졌습니다. 천재성은 마침내 성취되었고 그 끔찍한 대가는 이미 모두 지불된 셈이죠. 악마와 계약해서 24년 동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천재성을 얻은 작곡가 아드리안 레버퀸. 하지만 그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바로 인간이 느끼는 가장 따뜻한 감정,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그 금지된 감정을 딱 한 번이라도 느껴보려고 했던 그의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그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의 연쇄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드리안은 자신의 계약을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다른 사람을 통해 사랑을 얻으려는 아주 위험하고 기묘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문장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비극을 아주 냉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화자인 제레누스 차이트블롬은 친구 아드리안의 고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게 그냥 운이 나빴던 게 아니라 아드리안 스스로 자초한 일,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명백지 유죄인 행동의 결과라고 딱 잘라 말하죠. 마치 스스로를 망가뜨리려고 일부러 상처를 내는 것 같은 이 행동 뒤에는 과연 그냥 어리석은 실수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고 어두운 심리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재앙 같은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우선 아드리안은 아주 온화하고 아름다운 여성 마리고도라는 사람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운명의 톱니바퀴가 끔찍하게 엇나가기 시작해요. 그는 직접 다가가는 대신에 정말 매력적이고 인기도 많은 바이올리니스트 친구 루디 슈베르트 페거를 보내서 자기 마음을 대신 전해달라고 하죠. 결과요, 예상했던 대로 최악이었습니다. 루디는 아드리안의 마음을 전하는 충실한 메신저가 되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매력으로 마리의 마음을 훔쳐버려요. 믿었던 친구가 한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연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배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피를 부릅니다. 루디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던 불안정한 여자 이네스 인스티토리스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전차 안에서 루디를 총으로 쏴 죽여버려고 말아요. 사랑을 얻어보려던 아드리안의 시도는 결국 친구의 배신과 죽음이라는 끔찍한 파국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 비유를 보면 아드리안의 깊은 자책감과 상실감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지죠. 자신의 순진한 믿음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고 한탄하는 거예요. 하지만 화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날카로운 의심을 던집니다. 이게 정말 순진한 실수였을까? 혹시 아드리안은 이 모든 결과를 무의식적으로 예상하고 어쩌면 바랐던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사랑이라는 인간적인 감정의 혼돈에서 벗어나서 운명처럼 정해진 그 차가운 고독 속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일부러 이런 파괴적인 희생을 선택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악마와의 계약은 절대적이에요. 어떤 예외나 꼼수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드리안이 인간적인 따스함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려는 모든 시도는 계약 조건에 따라 아주 폭력적으로 좌절되고 맙니다. 이 사건은 그의 천재성이 차가운 지옥에서 온 것이며 그 지옥에는 인간의 따뜻한 사람이 발붙일 곳이 단 한 뼘도 없다는 걸 냉혹하게 증명한 셈이죠. 친구의 죽음이라는 그 끔찍한 비극 이후에 아드리안의 꽁꽁 얼어붙은 고독의 세계에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작고 따뜻한 빛 한 줄기가 스며들게 됩니다. 마치 신의 은총처럼 한 아이가 그의 삶에 나타난 거죠. 그 아이의 이름은 네포무크 슈나이데바인. 하지만 모두가 애칭으로 에코라고 불렀습니다. 아드리안의 누나 우르줄라의 아들인 이 5살짜리 꼬마는 잠시 시골에 있는 아드리안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정말이지 땅 위에 내려온 천사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에코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순수한 기쁨과 온기를 가져다 줬어요. 사람들은 그 아이의 요정 같은 목소리와 매력적인 몸짓에 그냥 완전히 넋을 잃을 정도였죠.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게 주인들까지 이 아이를 보려고 모여들었고요. 여자들은 이상하게도 그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요. 동네 목사님은 그를 보더니 신의 아이, 축복받은 자여 라고 부르면서 감격할 정도였으니까요. 에코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순수함과 은총에 살아있는 증거였던 셈입니다. 이게 에코가 하던 사랑스러운 옛날 기도문 중 하나인데요. 아이가 구드를 고드라고 귀엽게 발음을 잘못하곤 했는데 그 순신한 발음 속에 담긴 깊고 단순한 믿음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정말 깊이 울렸다고 합니다. 온갖 복잡한 신학적 고민과 지적인 회의주의에 사로잡힌 아드리안의 세계와는 정말 정반대에 있는 의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신안의 세계였죠. 저주받은 작곡가와 천사 같은 아이. 이 둘 사이에는 아주 깊지만 복잡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아드리안은 아이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어요. 자신의 어둠이 이 순수한 존재를 더럽힐까봐 혹은 계약의 저주가 이 아이에게까지 미칠까봐 일부러 피하기도 했죠. 하지만 함께 조용히 산책을 하면서 마음이 통하는 그 침묵 속에서 아드리안은 어쩌면 아주 잠깐이나마 구원이라는 희망의 빛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은총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악마와의 계약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힘을 증명하면서 아드리안의 삶에 깃들었던 마지막 온기마저 잔인하게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드리안의 운명이 던지는 가장 잔인한 질문일 겁니다. 시면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맹세한 삶에 이런 천상의 따스함이 과연 허락될 수 있었을까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었고 아드리안의 운명은 그를 다시 그 끔찍한 어둠 속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의 순간은 결국 더 큰 절망을 예고하는 전주곡에 불과했던 거죠. 그리고 이야기는 정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천사 같던 아이, 에코가 갑자기 쓰러지고 의사는 뇌척수막염이라는 끔찍한 진단을 내리죠. 평화롭기만 하던 시골 풍경은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의 무대로 변해버립니다. 책에 묘사된 아이의 끔찍한 증상들을 보면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뺨은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몸은 팔꿈치와 무릎을 배에 바짝 붙인 채 새우처럼 웅크리고 있었어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나면 다음 숨까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렀죠. 그 아름답던 푸른 눈빛은 사라지고 크기가 다른 검은 동공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끔찍하게 이를 가는 듯한 경련이 그 작은 팔다리를 무자비하게 뒤틀었어요. 이 섬뜩할 정도로 자세한 묘사는 정말 임상적인 공포감과 그 고통의 깊이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결국 계약은 그 궁극적인 힘을 보여주고 만 겁니다. 아드리안에게는 그 어떤 종류의 사랑도 그 어떤 형태의 온기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향한 순수하고 가족적인 사랑조차도 말이죠.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파괴될 운명이었습니다. 에코의 죽음은 아드리안의 천재성을 위해 지불된 또 하나의 끔찍한 청구서였던 셈입니다. 지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과 행복을 박탈당한 아드리안. 그는 이제 자신의 그 절대적인 절망을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걸작 속으로 쏟아붓습니다. 그의 고통은 이제 예술을 통해 영원히 계속될 비탄의 소리가 됩니다. 아드리안이 직접 한 이 말은 그의 마지막 작품이 가진 엄청난 철학적 야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그냥 새로운 음악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는 베토벤이 환희의 송가를 통해 노래했던 인간 중심의 기쁨, 인류의,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의 위대한 약속들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내가 그것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음악을 넘어서 인류가 쌓아올린 희망의 역사 자체에 대한 반역이자 거대한 부정이었습니다. 그의 작품 파우스트 박사의 비탄은 서양 음악사에서 가장 희망적인 선언 중 하나인 베토벤 9번 교향곡의 어두운 거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토벤의 마지막 악장이 환희의 송가라면 레버퀸의 작품은 거대한 비탄, 즉 라멘토입니다. 베토벤이 인류의 형제와 신의 은총을 찬양했다면 레버퀸은 궁극적인 절망과 희망의 철회를 표현하죠. 계몽주의의 빛은 이제 심연의 어둠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이 슬픔의 음악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구조적으로 보면 이 곡은 슬픔이라는 단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끝없이 변주하는 거대한 변주곡이에요. 비탄의 원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형태죠. 기법적으로는 아주 엄격한 12음 기법을 써서 어떤 음도 자유롭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음은 슬픔이라는 거대한 구조에 복종해야만 하죠. 그리고 음악 역사상 슬픔을 표현했던 모든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가져다 씁니다. 깊게 내쉬는 한숨, 고통스럽게 뒤틀리는 반음계, 절망적으로 뚝 떨어지는 음정, 힘없이 사라지는 읊조림, 그리고 소리보다 더 무서운 집단적인 침묵까지. 이건 기교를 넘어서 슬픔이라는 감정 그 자체를 재료로 빚어낸 거대한 소리의 건축물이었던 겁니다. 위대한 작품은 완성되었고 악마와의 계약 기간 24년도 거의 끝나갈 무렵 아드리안은 친구들을 모아 자신의 영혼에 대한 마지막 그리고 끔찍한 고백을 시작합니다. 모든 비극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준비됩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한 예술가가 자신의 신작을 들려주겠다고 친구들을 부른 평범한 모임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자리는 곧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파멸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끔찍한 고해성사의 장으로 변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아드리안은 자신의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의 계약이 무슨 거창한 악마 숭배 의식 같은 걸 통해서가 아니라 에스메랄다라는 이름을 가진 매춘부와의 중독된 하룻밤을 통해 봉인되었다고 말이죠. 그녀는 그에게 악마적 영감의 씨앗이자 동시에 육체를 파괴하는 질병인 매독을 옮겼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연구하던 그 독특한 나비, 헤타에라 에스메랄다가 악마적인 현실이 되어서 그 삶을 파멸로 이끈 겁니다. 그는 거의 광기에 가까운 상태로 절규합니다. 루디와 네포무크의 죽음이 전부 자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영혼의 독이 되어서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파괴했다고 고백하죠. 그 죽음들은 자신의 계약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물, 그러니까 천재성을 얻기 위해 피로 지불된 대가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는 지적인 지옥, 신학적인 덫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인데요. 그의 지성이 너무나 강력해서 신의 은총이나 구원의 가능성마저 미리 예측하고 분석해서 무효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자기 자신의 이성으로 스스로 막아버린 거죠. 이야말로 지식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태의 지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음악인 비탄을 피아노로 연주하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정신은 마침내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죠. 24년간의 천재성은 그렇게 막을 내렸고 악마는 약속대로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갔습니다. 이제 아드리안 레버퀸의 삶의 마지막, 길고 긴 침묵의 시간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이야기에 대한 조용한 에필로그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의 마지막 10년, 모든 영광이 꺼진 뒤의 기나긴 황혼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930년, 그는 고백과 함께 정신의 실면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 후 1년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만
어머니가 온다는 소식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죠. 1931년부터 1940년까지 그는 어린 시절을 보낸 농장에서 어머니의 보살핌 아래 살아갑니다. 그리고 1940년 아드리안 레버퀴는 세상을 떠납니다. 저주받은 천재의 그 화려했던 경력 이후 10년 동안 완전한 정신적 어둠과 침묵의 시간이 이어진 겁니다. 그 위대했던 작곡가의 마지막 모습은 완전한 퇴행이었습니다. 그의 방대했던 지성은 모두 꺼져버리고 오직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보살핌을 받는 가장 온순한 아이가 된 부서진 한 남자만이 남아있었죠. 그는 지식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원초적인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 책의 중심을 관통하는 이 섬뜩한 질문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한 개인의 파멸이 어떻게 한 시대 전체의 비극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는가? 아드리안이 악마와 맺은 개인적인 계약은 섬뜩할 정도로 독일 민족이 나치즘이라는 거대한 악마와 맺은 계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위대한 문화와 지성의 나라가 야만적인 힘을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긴 것처럼 아드리안 역시 예술적 영광을 위해 인간성을 포기했죠. 결국 광기와 자기 파멸로 끝나는 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한 국가와 시대 전체의 비극에 대한 거대한 알레고리입니다. 예술가의 삶을 통해 시대의 어둠을 그려낸 토마스 만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혼을 판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고도 묵직한 울림을 남깁니다.